가장 이제 충격적인 거는 허벅지 피부에 뭔가 이렇게 이런 형태는 감금 후 고문 상태가 아니면 이런 상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오전 8시 11분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어젯밤 자신과 다툰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것 같다며 심폐소생술을 해도 숨을 쉬지 않으니 출동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부산 사하구의 한 오피스텔. 오피스텔로 진입해 화장실로 들어서자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간은 8시간 전. 변사자는 언뜻 눈으로 보기에도 평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말라 있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멍이 들었고 머리 부위 대부분이 찢기는 등 최대 길이 9cm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양 어깨 부위에 피부가 벗겨졌고 양 무릎의 피부가 열려 뼈가 일부 드러날 정도로 상해를 입었고요. 날카로운 도구로 수십 회 걸쳐 허벅지 피부를 자른 상흔이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방망이와 철제 커튼봉 그리고 가위가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변사자는 25살의 대학생 박씨. 그는 야구 동아리 투수 겸 감독을 맡을 만큼 건강했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도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피해자 박씨와 7개월가량 동거한 여성이었는데 동거녀에게 박씨를 어떻게 발견했냐 신고한 경위를 물었더니 갑자기 진술을 완강히 거부했어요. 동거녀 최씨는 왜 신고 경위를 말하지 않은 걸까?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사망 장소가 화장실인 등을 이유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 바로 동거녀 최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최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CCTV상 오피스텔에 드나든 최씨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대체 그 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슨 일이길래 연인 사이에 이런 가혹한 흔적을 남겼을까? 그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부산 사하구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신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당시 시신 상태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말라 있었고 여러 가지 진짜 전신에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심지어 허벅지에 그 진피가 잘려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었는데요. 이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감금 후 고문 상태가 아니면 이런 상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네. 얼굴 전체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누적된 폭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찢기고 자상해 벗겨지고 특히 다른 것보다 피부가 벗겨진다는 것은 이게 사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충격적인 거는 허벅지 피부에 뭔가 이렇게 이런 형태는 이게 진짜로 힘을 가해서 네. 뭔가를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대단한 큰 가학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학성이라고 하면은 25살에 건장한 남성이에요. 네. 이 남성이 묶여갖고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닌 게 결박흔이 없단 말이에요. 네. 아니 이게 가능한가? 여러 사람이 네. 그냥 집단 린치를 해도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흔의 불균형성을 봤을 때 이게 묶어놓고 고문을 한 이것도 아니고 피부가 벗겨진 것과 고문 뭔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일단은 최 씨라고 동거녀가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다퉜다. 죽은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에도 숨을 쉬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뭘 다퉜다는 거예요? 다툼 뭐 연인 간의 다툼 정도를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근데 이게 뭐 이 다툰 거게 이게 무슨 다툰 거예요? 아, 상흔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신고 내용과 네. 피해자의 상흔이 안 맞잖아요. 네. 다퉜으면 본인도 그에 걸맞는 대응하는 정도의 상흔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고한 최 씨는 여성입니다. 네. 지금 돌아가신 분은 남성이에요. 네. 그것도 25살에 건장한 네. 야구 감독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투수.
그 보고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맞는 거예요. 네. 관계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 동거녀인 최 씨, 그 피해자 박 씨 어떻게 만났고 동거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녀 최 씨는 2020년 4월경 대학교 야구 동아리 모임에 가입하면서 같은 학교 학생인 박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말경부터 두 사람은 최 씨의 오피스텔인 부산 사하구에서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때부터 박 씨에게 이상한 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단톡방에 장난으로 전 여친 사진 올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절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친구들한테 툭하면 욕하고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게다가 사망한 박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이상한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제대로 말씀드릴 것. 항상 돈이나 데이트 신청 미리 제대로 잘하고 제대로 잘 부탁드릴 것. 깨워달라고 하실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드릴 것. 어떤 일이라도 여보의 일이 우선이고 소중하게 정신 차려서 잘 행동하기. 안 그러면 전 남자친구와 연락. 지켜야 할 사항을 꼼꼼히 적어놓은 메모. 절대로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이 모든 게 지인들의 증언으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걔는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섰죠. 무슨 동거녀를 떠받들듯이 신격화하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동거녀 최 씨는 박 씨가 자신이 요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간다고 압박했고, 이를 두려워한 박 씨는 최 씨의 사소한 요구에도 그녀가 만족할 정도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박 씨는 늘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일에는 박 씨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카톡 보고 충격받지 마. 여자친구가 봤다. 거의 24시간 붙어있으니까 먼저 연락하지 마. 메일도 쓰고 바로 지울 거다. 절대 답장하지 마. 전부 다 본다. 하지만 동거녀 최 씨는 오히려 박 씨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혼전 순결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모습에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박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줘서 헤어지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덧붙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맞는 걸 즐기는 매저캐스트였어요. 먼저 때려달라고 요구했고 때론 저한테 너무 집착해서 자해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변태적인 성행위도 요구했고요. 저는 남자친구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때리다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둘 사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만난 지 2달 만에 이제 동거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또 사망을 한 상황, 좀 빠르게 뭔가 좀 진행된 것 같고요. 친구들의 증언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서 뭔가 변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최 씨가 4월경에 야구 동아리 모임에 가입해요. 이 사람은 여자예요. 네. 여자가 야구 동아리 모임에 가입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하려고 가입한 거죠?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라는 걸 또 여자도 하니까 네. 또 여자 야구 하는 사람도 다 있는데 네. 이게 석연치 않아요. 이게 일부러 접근. 그렇죠. 그랬을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지배를 했잖아요. 행동을 통제하잖아요. 네. 깨워줘. 부탁해줘. 연락하지 마. 마치 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하나님 받들듯이 네. 신격화한다. 이게 사랑이야? 예를 들면은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렸다고 안 하던 욕을 친구들한테 막 해요. 네. 성격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요. 당연히 이 최 씨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피해자인 박 씨도 공격적으로 뭔가 전혀 없이 변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함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의 연장선. 불안함. 자신의 애인 뭐라고 부르든 네. 최 씨가 시키는 대로 네.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죠. 근데 이제 그러는 한편 본 이제 이메일에 남아 있는 거는 야 이거 여자친구 봤다 24시간 감시한다 뭐 답장하지 마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스라이팅이란 게 한 네. 번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씩 젖어들다가 그럼 그 중간에 이렇게죠. 나도 이상한 것 같아.
나도 무서워.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쟤가 날 계속 뭘 해. 쭉 가다가 그 다음 단계에 나면 아예 그런 답도 없죠. 중간 정도일 것 같아요. 이후로는 약간 그 행동과 생각의 관성처럼 그냥 가버리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죠. 네, 이 동거녀 최 씨의 주장은 또 충격적입니다. 남자친구가 마조이스트였다. 그러니까 피약적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또 때려달라기를 때려준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혼전 순결이 있었고 그걸 사실 지키기 위해서 초반에 했었는데 그거를 자기를 뭐 호텔로 끌고 가서 강제로 뭘 했다는 등 뭐 이런 내용의 판결문들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여자 사이코패스들이 타인을 지배하는 방법이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나 성적으로 공격했지? 신고한다? 너 어떻게 할게? 이렇게 협박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지배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뭐 혼전순결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개방적인 네. 그 성관계를 다 하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이게 마지막 발견된 것을 보면은 일상생활을 못 하고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심신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약을 당하려는 욕망이 이게 존재를 하는 것인지 이게 메조키스트죠. 메조키스트라고 해서 네.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습니다. 메조키스트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하면서 네. 성적인 거를 할 때만 메조키스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역할을 그렇게 역할놀이를 그렇죠. 한다. 그래서 메조키스트라고 하는 거지. 네. 그걸 넘어서면은 그냥 지배입니다. 동거녀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을 네. 그걸 교묘히 말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네. 쟤는 메조키스트야. 메조키스트는 자기 생활도 하고 그 성적인 어떤 형태의 욕구를 그런 방식으로 취할 뿐입니다. 우리가 뭐 세디스트가 평소에서 다 그냥 폭력 주고 막 그럴 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활 잘합니다. 젠틀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성적인 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것은 그건 이미 그 SM이 아니다. 그건 지배죠. 네, 지배 영역이다. 일종의 그건 성적 지배가 아니라 그냥 지배입니다. 네. 가학적 지배입니다. 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박 씨 사망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녀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 씨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행위를 할 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역할극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학하는 방법과 정도만 달랐을 뿐이지 서로 번갈아가며 가학피약적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마디로 박 씨의 몸에 생긴 상처는 스스로 자해를 했던 것이고 최 씨는 박 씨가 때려달라고 해서 때려준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걸 모두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이메일로 6월 23일에서 24일 넘어가는 새벽 뺨, 6월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새벽 쇄골, 가로치고 3일 후 촬영이라 증상 경미, 가로 닫고 이렇게 내용을 발송했는데요. 박 씨는 동거녀가 알 수 없도록 몰래 자신의 이메일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쾌락을 기록했다기보단 사고 경위를 기록한 듯한 흔적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사망한 장소가 동거한 오피스텔 방이 아닌 동거녀 최 씨의 친구가 있던 다른 오피스텔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박 씨는 동거녀 친구의 방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일까? 그 단서는 2020년 10월 30일 최 씨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에 있었습니다. 나 진짜 자살하고 싶다. 진짜 죽이고 싶다. 이 새끼가 변기 뜯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도 안 잡히고 장난 안 치고 진짜 방금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지속된 폭행으로 쇠약해진 박 씨가 화장실에 쓰러지면서 고정된 변기를 넘어뜨렸고 자신도 모르게 대변을 지르자 최 씨는 격분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변기 밀림, 변기 교체 수리 등을 검색한 후 변기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거녀 최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딱 3일만 방을 빌려줄 수 없을까? 그날 변기 수리기사 오거든. 그렇게 방을 바꾸기로 한 날 아침, 친구는 아주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 씨가 쇠약해진 박 씨를 L자 모양 카트에 태워 나타난 것입니다. 카트에 올라탈 수 있냐고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었는데 남자친구가 네 이렇게 말했고 우리 집에 도착해선 방까지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남자친구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너무 말랐더라고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옮길 때도 남들이 볼까봐 남친한테 박스를 씌워가지고 카트로 옮기더라고요. 변기 수리를 빌미로 친구 집으로 박 씨를 옮긴 최 씨. 이미 거동도 불편해 보이는 박 씨가 자신에게 변태적 행위를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친구 집 화장실에서도 분비물과 연관된 변태적 놀이를 강요했고 이 피의자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구와 자학적 플레이에 어쩔 수 없이 커튼봉으로 박 씨 허벅지와 뒤통수, 뒷목 사이 부분을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박 씨가 변기 위에 힘없이 앉아있더라. 나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동거녀 최 씨가 박 씨를 가격하면서 사용한 철제 커튼봉은 쉽게 손상되는 재질이 아니었지만 가격한 부위로 보이는 곳이 심하게 우그러져 있었고 10군데에 찍힌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박 씨가 사망 후 심폐소생 등을 검색해본 피의자 동거녀 최 씨. 그리고 사망 7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 당시 박 씨는 175cm에 54kg. 동아리 야구 선수라고 하기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마른 몸이었습니다. 박 씨가 정말 맞는 걸 즐긴 변태 성욕자였을까? 아니면 일방적인 최 씨의 진술뿐일까? 아직 풀어야 할 진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동고녀는 계속 그거를 주장합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서로 했었다. 그리고 자해를 했다, 남자친구가. 근데 이제 남자친구 이메일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말 그대로 어떤 기록같이 보이거든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네. 이상은 하기 어려운 일종의 지배가 되고 있는 상황. 네. 걸리면은 또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형태의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금 이거를 남자가 그거를 왜 도망이라도 하다못해 제압은 못해도 도망이라도 자기 발로 나가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서 이걸 기록이나 남기고 있느냐. 아니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방문을 열고 밖으로 이제 그럼 네. 잡히잖아요. 이미 그때는 네. 신체가 무력해진 상태였던 거고 네. 그 전에는 너 도망가면 너 신고한다. 이미 네. 심리적으로 결박이 된 상태인 거고 네. 그 뒤에는 굶기고 때리니까 몸이 허약해지니까 생각이 떨어지는 네.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이 최 씨가 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 가학과 피약을 했다라고. 네. 그럼 본인의 몸에 있는 피약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서로 즐긴 거다. 나도 때리고 나도 맞은 거다. 내가 저렇게 똑같이 치우쳐하고 막 그러면 본인 몸에 있는 거를 보여주면은 되죠. 근데 그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고 변기 얘기가 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쇠약해 갖고 쓰러졌어요. 근데 박 씨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기를 걱정하죠. 네. 네. 고장난 걸 걱정하잖아요. 돈 들어가니까요. 네. 이게 최 씨의 진짜 모습입니다. 공감 지각 능력이 굉장히 전혀 없죠. 네. 지배적인 사이코패스. 변기가 이제 말 그대로 수리기사가 오는 동안 집을 이제 친구네 집에서 마지막에 발견돼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집을 한번 바꿨다. 카트에 끌고 안 보이게 이렇게 박스를 덮었다. 이렇게 좀 이게 말 그대로 기괴하거든요. 이게 말라가지고 물건, 네. 물건 옮기듯이. 네. 그러니까 마트에 쓰는 카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보통 이제 그 가족이 가면 애들 거기다 네. 태우고 막 쇼핑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마치 반려견 이렇게 한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 씨가 뭐라 그래요? 갈 수 있냐? 갈 수 있어요. 이때는 이미 네. 정신적으로 너 지배돼서 네.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친구 집으로 옮긴 거는 일단 외부인한테 뭐 이 남자의 모습을 보이면 이상하게 의심할까봐 그런 걸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친구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는 어떤 형태의 문화적인 삶을 하고 싶고 네. 그럼 그 전에는 뭘 해야 돼요? 변기를 고쳐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이상하죠. 변기 그거 잘못된 거 가지고 그것도 불편함도 용납 못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인데 네. 고치는 기간 동안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인 이 박 씨를 데리고 네. 친구 집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줄 모르는 거죠. 네. 그 3일 빌려줬으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거.
어쨌든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신체적인 허약함이나 거기 거의 말 그대로 심신 상실 정도까지 상황에서 자기한테 변태적 행위를 요구해서 때렸는데 그때 마지막에 보니까 죽어 있더라, 이렇게 최후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얘기, 자기 잘못은 얘기하지 않죠. 제가 잘못해서 내가 이걸 때린 거지, 네. 제가 공격해서 이 커튼복이라는 게 굉장히 그 견고하고,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있는 그것이 부러질 정도로 때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강하게. 이런 애들은, 네. 이런 범인들은 그 사람이 죽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이 행위를 합니다. 그것마저 자기중심적이네요. 예, 그렇죠. 친구 집에서 이제 어쨌든 사망한 이후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사이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지연을 한 것인지, 소위 말하는 디퍼슨의 눈이 돌아갔고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분이 다 풀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죽어 있거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동에 거짓말을 해도 사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네. 봐도 이상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하고 바로 119에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네.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7시간 동안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것만 고민했고 막 머리 짜내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그래. 그리고 아마 커피 마시고 놀고 그랬을 거예요. 시체가 막 썩어가도 아무런 눈에 안 들어옵니다. 동거녀에서 이제 피의자가 된 최 씨, 그녀는 사망한 박 씨를 두고 변태 성역죄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증언석에 피해자 박 씨와 3년을 사귄 박 씨의 전 여자친구가 섰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변태적 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씨랑은 2016년에 만나서 3년 넘게 사귀다가 2020년 2월경에 헤어졌어요. 사귀는 내내 저한테 뭐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적은 없었어요. 저를 최대한 존중해 줬었고요. 다른 친구들도 박 씨가 야구를 좋아하고 성격 좋은 친구였을 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구 동성으로 피의자인 최 씨를 만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자해와 변태 행위를 좋아한 박 씨의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휴대폰에서 그녀의 주도하에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박 씨가 당시 동아리 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부모님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등으로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돈과 관련하여 피의자 최 씨의 의미 있는 통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0월 18일 지인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가 B 돈 대신 받아준다 하고 잠시 연락 안 되는데 B한테 A가 월세처럼 받아주거든. B는 송금했는데 A 씨**년 연락 두절입니다. B한테 더 빡침. 내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후배 관리 돼 있네. 거지 새끼.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 경찰은 최 씨의 가스라이팅에 박 씨가 정신적으로 복종당했고 그녀의 폭행과 가학적인 행위에 박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박 씨가 사망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했던 그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에게 정신적으로 설득당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준에게 상해를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생각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는 자수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점 정상 참작 부탁드립니다. 1심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주장한 박 씨 스스로 허벅지에 자해를 하면서 살이 잘린 것으로 보인다는 그 날짜 이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박 씨의 허벅지는 멀쩡했습니다. 박 씨가 휴대폰에 남긴 메모장에서 여자친구를 우선시하고 잘 맞추기, 안 그러면 전남친과 연락한다 라는 것도 최 씨가 전남친을 이용해 박 씨를 압박했고 박 씨가 최 씨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27일 박 씨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여자친구와 헤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 네 탓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했을 때 통화 말미에 수화기 너머로 박 씨와 최 씨가 서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로 쳐서 좀 보여줘봐. 뭐라고 얘기할지 문자로 쳐서 보여줘. 그냥 끊어라 그냥. 끊어? 하여튼 니 때문에 X같아.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박 씨는 피의자가 주도한 일방적인 관계에 종속된 것으로 봤습니다. 피의자는 고의성을 가지고 폭행을 했고 박 씨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아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최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박 씨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성립하기 이전의 상해 행위도 특수상해로 볼 여지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최 씨는 항고했고 심판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3년을 사귀었으면 사실은 이제 어떤 성향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알만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증언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친구들 역시 대부분 반대 증언만 있었고 금전 관련된 게 좀 눈에 띕니다. 착취를 한 거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친구 박 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좀 돈을 받아서 뭐 했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통신 내용에. 사기꾼이 사기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영악한 조금 그렇게 영악하진 않은데 사기꾼이죠. 이거 하고 저거 받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뭐 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 최 씨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친구 관련해서 전 여친 가지고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뭐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다든지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통화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화기 너머로 이 남자 여친구의 대화가 들렸는데 문자로 쳐서 보여줘봐라 뭐라고 얘기할지 쳐서 보여주라고 얘기하니까 여자친구가 끊어라 그냥 뭐 너 때문에 뭐 멋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아바타로 그냥 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에 두 사람의 관계를 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다른 것보다 이제 돌아가신 분의 메모장에 네. 이런 거잖아요. 여자친구 우선시. 안 그러면 뭐 연락하는 거. 기분 거스르지 않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는지가 딱 나오죠. 지금 어쨌든 1심 같은 경우에는 25년을 선고했는데 2심 때 이제 좀 감형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잖아요. 네. 근데 달랑 25년이에요. 1심조차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 정도로 지배해서 고문하고 죽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이 과정상의 것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죽었다. 뭐가 가장 핵심적이냐면 둘이 사귄 사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네. 저 판사들의 얘기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사실은 사귀려고 연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최가 박을 원래 이용해 먹으려고 네. 쭉 빨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범죄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연인이었고 그러다가 뭐가 틀어져 갖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법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앞에 이 가학적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재판 수사의 큰 맹점이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법조계의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아쉬웠다고 지적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구간을 상해 그렇지. 기간을 이제 A 구간, B 구간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판사가 이 B 구간은 이제 특수상해 혐의와 살인 혐의를 병합해 처리를 했었다. 특수상해가 무죄로 나왔다면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변호사는 최 씨가 총기 등으로 입힌 부상이 박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재판부가 살인죄만 유죄로 판단한 것 같다라면서 다만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인 부상 경위가 적시됐다면 특수상해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좀 다른 의견. 마지막으로 2심에서 특수상해가 무죄로 판결된 것이 의문이다라고 지적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행위까지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라고 판단한 것인데 살인죄와 별도의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제 주장이 세 번째입니다. 네. 때리고 피부가 벗겨지고 이게 잘라내고 이 행위가 네. 전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불사의 말 그대로 SM 플레이라고 봐버린 그렇죠. 것인지. 네. 네. 이 최 씨의 주장이 다 먹힌 거예요. 네. 이 내용 변호사 3명의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반 정도는 부실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실한 게 그게 사실
검사의 잘못일까? 아니, 이 법 시스템 자체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검사는 인정받을 살인행위에만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2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선고해서 10년이 감형이 됐고요.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 징역 15년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런 끔찍한 범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5년형으로 집행이 되네요. 너무 억울하죠. 이 박 씨의 부모랑 네. 봤을 땐 이건 진짜 피를 토할 일일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가스라이팅해서 돈도 다 뜯어내고 했는데 네. 이 범인은 달랑 15년을 받았어요. 15년? 야, 15년이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10년 만에 나오면은 네. 이렇게 위험한 인간이 10년 만에 나온다고 30대 하면 초반에 나오겠죠. 너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을 갑자기 푹 찔러서 죽이는 것보다 이렇게 피 말려가지고 고통 속에서 죽이는 게 더 끔찍한 범죄인데 형량이 15년이라는 게 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너무 불합리해요. 그리고 이 논리가 굉장히 좀 적용된 것처럼 보이는 게 제가 이제 사건을 준비하면서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이게 마치 그냥 규정 사실화된 것처럼 이제 메조키스트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된 어떤 사건이다. 어떤 그런 과학적 플레이 끝에 나온 그런 사건이다라고 헤드라인이 달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네. 이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고 네. 언론이 자극적인 걸 쓴 거죠. 네. 이거는 소위 마조키스트 사디스트가 같이 해갖고 네. 해다가 죽은 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가해자를 옹호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격 행위를 가학적으로 한 거예요. 저희는 뭐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 그리고 법원은 또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두 연인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 한 명은 돌아가셨고 한 명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관계란 그리고 연인 간의 관계, 뭐 사랑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된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